바로 엔진 이뮨 부스터샷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뚜껑 딱 따갖고 그래서 알약 탁탁 털어놓고 이제 따서 비타민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따가 우리 이사님 가는 그 광고 시간 중간에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댁에도 이렇게 방향제 같은 거, 디퓨저 같은 거 항상 있으시죠? 디퓨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세요? 예, 예. 어느 향 주로 쓰실까? 특별하게 없는데 뭐 반얀트리 좋죠. 반얀트리 향으로 한번 샥 보내보. 저는 호텔 여행 가면 호텔 디퓨저 다 사옵니다. 아 진짜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사님 확실히 취향이 고급스러워요. 아. 네, 진짜 고급스러워요. 좋잖아요. 호텔별로 또 이렇게 이 향. 호텔별로 향이 또 있죠. 호텔별로 다 다르니까 호텔 맞아요. 투어도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호텔 투어. 호텔을 한 군데 묵어도 네. 여러 그 도시에 여러 가지 호텔을 다 다니는 거예요. 이 호텔과 저 호텔. 들어서면 맞아요. 향도 다르고 거기에 그 환경도 다르고 네. 멋지게 좀 해놨잖아요. 역시. 이게 향 맡으시면서 맞다 이게 롯데 호텔이었지 막 이래요. 그렇죠. 호텔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향 좋은 호텔은 어디 있을까요? 뭐 반얀트리. 홍콩 방콕의 반얀트리 좋습니다. 방콕 홍콩 반얀트리 방콕의 아주 반얀트리.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딱 들어가면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요? 반얀트리 원래 좋아하시는구나. 자, 이 반얀트리 디퓨저. 근데 진짜 농담이고. 진짜 반얀트리 냄새 좋잖아요. 그쵸. 아시는 분 아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시장부터 한번 또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일 연속 하락인데 뭐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시장에서는 또 막 걱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네. 고점 얘기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뭐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S&P 500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또 22돈 평균선 딱 맞고 아래꼬리 달면서 또 반등도 좋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양이 나타났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4월에 폭락했을 때고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한 걸 제가 횡선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 신고지수를 계속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지수 됐다 뭐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여기 한 6,200이라고 치고 6,600이면 400포인트 아닙니까? 네. 그 10%가 6,6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계속 이렇게 움직였지만 한 5%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견조한 상태에 그냥 있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고 또 일부 종목이 많이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요즘엔 AI 반도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고 이런 거지. 네. 이 시장이 뭐 방향성을 잡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3일 빠지면 막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내용들 막 얘기하고 뭐 오르면 신고지수라 그러고 목표지수 올린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네. 미국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냥 상당히 견조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은 견조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보시면 엔비디아가 막 오르다가 좀 밀렸어요 또 어제. 네. 테슬라 보세요. 어제 4.4% 빠졌거든요. 테슬라가 막 굉장히 막 세게 예측원이 올랐잖아요. 네. 그게 딱 밀리잖아요. 근데 애플은 보세요. 애플이 $260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애플이 이제 또 역사적 신고가에 왔어요. 또 가고 있어요. 또 거의. 네. 여기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어떤 애가 역사 신고가면 한 애는 또 채워져 있고 여기서 팔면 또 딴 데 가고 지금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다라는 게 지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결국은 워낙에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서 막 연속적으로 오르다 연속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종목별로 순환하고 선순환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 어떤 걸 사고 팔고 뭐 이런 개념보다도 미국 시장에서는 성장성, 이익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이제 꾸준히 들고 가는 그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해 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것은 2분기 GDP 확정치 발표했는데 3.8%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3.3%고요.
세부 내용을 봤더니 내구재 주문이 2.9%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무역 적자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됐습니다. 관세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GDP 확정치가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됐고요.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 그리고 고용도 좋아? 그러면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겠네? 10년간 국제 수익률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오르면서 달러인데서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원화나 위안화나 엔화는 약세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쭉 올랐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FOMC 회의 이전에 금리 인하 기대 상승을 했어요. 금리 인하 후에는 작은 변동성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점도표가 나오면서 좋겠네. 그리고 추가 상승했어요, 시장이.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 올해 연속적으로 금리 할 수 있겠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경기도 이게 GDP 성장도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냥 딱 미국 시장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달러인데스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이나 상대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되면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환율이 1,409원이 됐는데 어제 말씀드리기를 1,401원, 1,402원 되면서 드디어 1,400원을 넘어서서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 원화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원화가 달러가 떨어지는 동안 강세가 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인 우리 원화만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기저에 깔고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까 공 기자님 뭐라고 그랬나요? 이걸 큰 뉴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만약에 3,500달러 그냥 내놓으라고 계속 그래서 네. 무역협상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함부로 얘기하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막 이럴 땐 얘기할 수 있겠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포로님 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 통화 수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3,500달러다. 그럼 3,500달러 정도만 뭐 풀이가 그러니까 완전한 풀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3,000달러 정도의 통화 수업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원화로 바꿔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환율 문제라서 이게 지금 굉장히 공경스럽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튀고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네. 그 부분도 그렇게 쉬운 게 부분이 아니에요. 네, 환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좀 우려의 시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03% 하락했고 코스닥 0.98%, 코스닥이 이틀 연속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바이오주가 이틀 연속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0.38% 하락 시작을 해서 아침에 좀 더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아래 꼬리 다리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의 매수와 삼성전자의 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2,164억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4,193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까지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수는 견주합니다. 또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만 반도체 일부 종목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섹터 중에서도 대표 종목들은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원자력에서 대표 종목들 요즘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즘에 그 러시아 쪽하고 나토 쪽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서 방위 산업에 있는 하나에어로스이스트, 카이,
그리고 뭐 현대로또 이런 게 신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은 신고가 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승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요. 네. 상승의 강도가 상당히 약한데 그건 역시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코스피 지수거든요. 네. 횡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선이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랐다가 박스권에 있다가 돌파하면서 세졌어요. 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서 이 이격이 이 기초 분석에서 이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누워요. 이게 옆으로 눕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게 오르다가 눕잖아요. 그럼 힘을 좀씩 잃는 거거든요. 힘을 좀 잃으면서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오면서 닿으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렇지 않고 얘가 옆으로 쭉 가면서 지난 한 2개월 동안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럴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리고 연휴 지나고 하면서 이제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내려면 네. 다시 한번 힘을 내려면 다시 반도체에 대한 온기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정책들이 아주 강력하게 특히 세율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 또 이제 힘을 받겠죠. 네. 그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제 가장 뉴스가 많았던 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지분 교환 요 네, 내용이지 네.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제 뭐 거의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하고 그랬습니다. 네이버가 11.4% 올랐습니다. 이야.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저희 회사 방송 월요일에 하는데 회사 방송은 저는 차트로만 분석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네이버 질문이 매주 있었습니다. 매주. 그분들 지금 다행스럽게 좀 된 상황인데요. 11.4%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 주셔서 이거 근데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살짝 중복된 건 피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장의 여러 부분에서 테마를 형성하거나 전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단독 보도가 나온 거예요. 동아닷컴에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지분 교환 방식이다. 그래서 내용들은 뭐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신주 발행해서 두나무의 기존 지분을 교환해서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두나무가 들어간다. 처음에 그게 나왔었어요. 네. 어제 엄청 많이 나왔던 거 보셨죠? 이게 처음에 그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명 공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단 네이버에서의 해명 공시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 주식 거래 외에도 기사에 언급된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1개월 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두나무 아까 공 기자님 이걸 안 전해 주셨는데 두나무에서 요런 공시를 냈습니다. 두나무 기존 주주들께 실망스럽게 보실 일은 아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요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약간 빌드업하는 이유는 아까 정프로님이 질문 주셨잖아요. 이거 지금 다 기사가 다 달라요.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들어가서 네이버의 밑에 계열 또는 자회사로 두나무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대주주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이버가 어제 급등했고 왜냐하면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75%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두나무의 입장에서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12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시장 가치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한 3조에서 3.5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물론 시장 가치, 공정 가치, 이익 가치를 포함해서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두나무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 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죠. 이 두나무의 기존 가치 지금보다도 더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주주들께서 실망스럽게 보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프로님이 누가 이게 대주주가 되고 누가 하는 거냐 이런 질문 네. 주셨길래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미래에셋이 갖고 있습니다. 2대 주주입니다. 미래에셋이. 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두나무가 갖고 있는 증권 플러스 지분을 70%를 지난 6월에 샀습니다. 이거를요. 빌드업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권 플러스 지분의 70%를 미래에셋이 갖고 있다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아 네이버 파이낸셜이 예, 갖고 예. 있다. 예. 아,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대주주가 네이버잖아요. 네. 근데 이 대주주가 미래에셋이에요. 네. 근데 미래에셋 증권사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앞으로 1개월 내에 재공시한다 그러고 두나무는 실망스럽게 보실 일은 아니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분 교환을 수합 교환을 하는데 지분 수합을 하는데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게 사업은 시너지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네. 두 개가 이 밑에 네, 이렇게 써왔는데 이게 성사가 되면 네이버 결제망과 가상자산 거래소 결합으로 차세대 플랫폼이 구축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 파이낸스도 상장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이버 파이낸스 상장되면 종목 상장 리스크가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두나무는 당연히 상장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ADR로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쭉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쳐갖고 상장한다. 이러면 이슈가 다 이제 잠재워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시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좋아. 시너지도 좋고 다 좋은데 지분 비율을 교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누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그게 그냥 기업인들이 야 우리 그냥 서로 친구들도 사업하다가 잘못되면은 그렇죠. 평생 안 만나잖아요. 네. 이게 지분 비율과 그리고 누가 여기 주도해서 CEO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아무 기사가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맞고 뭘 할 건가도 그림이 그려주고 되게 좋은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그림에서 성장성은 분명히 보이는데 교환 비율과 누가 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보면서 그런 네, 생각이 네. 됐습니다. 카카오도 저 두나무 지분 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카카오 네이버의 경쟁사니까 예. 털게 되나 아니면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그냥 뭐 그냥 재무적 투자 정도 하는 걸로 경쟁사라도 지금 갖고 있죠. 뭐 갖고 있을 수 다 있다. 가지고 있죠. 그대로 이제 갈수 예, 있는 IT 회사들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내용이 어제 어제 오후에 하루 종일 이것만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맨 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럼 뭐가 이게 수혜냐 이렇게 설명 쭉 있을 때 네이버하고 네이버 관련사, 결제 인프라사들, 스테이블 코인사들, 결제사들 얘네들을 전부 다 지금 이게 확장이 되면 수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했다.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NBT 뱅크 웨어러블 뭐 이런 데가 그런데요. 예,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쪽 빠지면서 바이오가 좀 한 이틀 정도 빠지면서 로봇이 그냥 또 약진을 하고 있어요. 레이모 로보티즈가 제일 많이 떴고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는요. 클로버 로봇 떴고요. 어제 진짜 오랜만에 다시 2차 전지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피처엠,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한 3%, 4%씩 올라가면서 이런 쪽도 조금 반등을 좀 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면서 지수는 안정적으로 뒀다. 그러나 그 매수세는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네. 대부분 좀 반도체 쪽은 다른 데 좀 빠졌어요. 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는 네이버가 가장 화두였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가장 화두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옛날에 네, 그렇죠. 옛날에 참 몇 번 많이 네카오로 그때는 뭐 그거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참 뭐 그 이슈가 되고 막 뭐 관심을 많이 받던 때가 있었는데 예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네이버 카카오가 네. 역사적 신고가 네. 찍고 맞아요. 그러니까 4년 빠진 겁니다, 얘들은. 4년 아이고, 빠졌다가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한 거는 카카오는 오픈 AI하고 협력하면서 서비스 하겠다는 내용들이 이슈가 좀 됐고요. 네이버는 직전에 한번 올랐었는데 그것은 네이버의 임직원들이 네. 정부 기관에 들어가면서
그때 한번 잠깐 올랐다가 요번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질문을 주실 때 저는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 얘기 잠깐 드릴까요? 네. 예전에는 무력에 의한 제국주의였잖아요. 그러다 한동안 자본에 의한 제국주의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 세계가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기술 제국주의 이런 표현을 좀 저는 혼자 생각해요. 제가 네. 밖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기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뭐 포털도 그렇고 대부분 뭐 이제 빅테크 들고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서비스들이 이제 나올 건데 네.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가 그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시차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카카오도 지금 하나 나왔죠. 이번에 네이버도 지금 한 축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18만 원일 때 정프로는 봤죠. 아, 이 가격은 아니다. 음. 들어간다. 들어가셨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른 또 가볼까요? 네. 뉴스들. OECD에서 경제 성장률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네. 이거는 뭐 내년에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트럼프의 올해 관세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는 미국 경제 직격탄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올해는 완만한 둔화이지만 내년엔 부담이 점차 커지며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 관세 인상에 대비한 기업들의 재고 축적 효과가 사라지면서 둔화세는 두드러질 것이다. 관세 영향은 기업들의 재고와 이익률을 이용해 초기 충격을 흡수 또는 회피했지만 네. 시차를 두고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죠. 관세를 어떤 지금 기본관세를 해놨고 15%는 전 세계에 없던 게 생겼던 거잖아요. 네.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미국 월가에서나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는 게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경제 위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미국의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OECD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미 행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는지가 내년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사업권 인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그리고 중동의 투자펀드 MGX가 15%에서 45% 가져가고 바이트댄스와 바이트댄스 우고 지분이 합쳐서 35%인데 바이트댄스 지분은 20% 미만으로 축소하라라고 지금 얘기가 요번에 된 거고요. 이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됐는데 그래서 미국이 가져가는데 중국 정부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승인이 필요해요. 네, 승인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입니다. 어제 그저께요. 미국이 의료 소모품, 로봇, 산업기계 등의 무역 확장법 232조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에 의거해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곧 관세 관세하겠다. 부과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의료기기부터 먼저 지금 거론이 돼서 헬스케어 섹터가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본 관세 해놓고 상호 관세는 뭐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주면 상호 관세 없애줘갖고 15% 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각 품목별로 품목 관세 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하지 뭐 아예 다 해요 그냥 품목 관세 다 그냥 전 품목에 따지고 보면은 그잖아요. 원래 예전부터 농수산물이나 아주 생활 필수재들에 대해서는 품목관세가 있었습니다. 네. 품목관세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품목관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기본관세를 다 매겨놓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품목관세를 따로 하나 다 지금 보세요. 구리, 철강, 알루미늄, 네. 자동차는 지금 뭐 다른데 15%고 우리 한 25%지만요. 자동차 부품도 따로 하고 네. 의약품 따로 한다 그러고 반도체 따로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면 야 정말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뭐랄까요 악재로 미국 시장에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는 단기 악재이겠죠. 네. 지금 올해 내내 보면 이런 얘기랑 좀 빠지면 이게 단기 악재였지 않습니까? 네.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이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만은 원래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중국 침략의 방패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계속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을 집중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블룸버그발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로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번에 했다라는 거예요. 대만 입장입니다. 우리 국가 및 공공 안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남아공? 네, 남아공에. 그래서 대만이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무기화하고 시작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 뉴스를 딱 하면서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충분히 그럴 힘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우리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 뉴스는 전 세계 LNG선 부족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이제 분석 보고가 해운 분석 업체로부터 좀 나왔고요. 신규 액화 설비 가동과 노후선 교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최소 150척에서 250척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막 오르는데 MRO 그러면서 막 올랐었잖아요. 네. 그쪽보다 LNG가 되게 탄탄해요. 그쪽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그러는데 이쪽은 잘 안 빠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번 말씀드렸고요. JP모건에서 메모리 사이클 이번에는 4년 동안 가는 것 같다. 이 모건 패밀리들은 진짜 안 돼. 모건 패밀리. 모건, JP 모건, 모건 스탠리 하신 얘네들은 말이 이렇게 바뀌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이번에는 4년짜리 업사이클이다. 글로벌 메모리 총 시장은 기존 대비 약 6에서 24% 상향될 것 같다.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 GPU는 기존 대비 메모리가 4배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생기면서 사상 첫 4년 연속 가격 상승 사이클이 전망된다. 가장 최근이 언제냐면 2017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2016년 말에 저점을 찍고 2016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좋았고 2018년까지 좋았거든요. 한 2년 정도뿐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시작 같은데 언제까지 갈까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랬다고요. 주변에서는 좀 뭐라고 하세요? JP 모건 뭐 4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하우스들의 요번 기간 자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 없어합니다. 그러니까 4년 간다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난 좀 어려울 것 같아. 얘네들이 말만 안 했으면 가는데. 설레발 치는 바람에 나 좀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석이 미국 이쪽도 얘네들도 그랬지만 글로벌 IB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이 분석이 헷갈렸던 이유는 이 얘기도 여러 차례 드리지만 그 엔비디아 향 네. 엔비디아 AI 가속기 향 반도체 칩 있잖아요. 네. 그 사이클하고 범용 사이클하고 헷갈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엔비디아 향 그 사이클만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는 메모리업 사이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헷갈려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막 하냐면은 예전에는 범용은 두고 메모리 사이클만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범용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얘를 섞어서 이제 지금은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 다 읽지 않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장 관련된 뉴스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했고요. 그거보다도 3차 상법 개정 추진 및 필요한 제도 예외 없이 도입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거래소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할까요? 뒤로 후퇴하거나
그런 적 없었다. 이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되게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자사조 공시 기조를 5%에서 1%로 강화 발표합니다. 한 달 후인가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인가 두 달 후에요. 기존 자사조 5%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 및 처리 계획을 연 1회 공시해서 변경은 자사주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 및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되고요. 네. 이 공시 번복이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져왔다가 말씀 못 드린 내용 중에 하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비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계속 사서 지금 최대 지주 지분을 역전의 눈앞에 댔습니다. 이게 1대 지주가 18.3%이고요. 특수관계 포함 지분이 28%거든요. 근데 이 지금 행동주의 지분 펀드가 미리 캐피탈이라는 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8.27%예요. 네. 여기다 요거 발표되고 나서 조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또 바뀌었겠지만요. 18.2%고요. 그리고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8% 갖고 있고 피델리티가 9.99. 이거 아마 10%를 안 넘기려고 이렇게 산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온 거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저는 원래 가비에 되게 관심이 많은 이 기업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부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IT 인프라 통합 서비스 회사인데 클라우드, 인터넷 연동, 도메인, 보안 요런 하는 회사. 옛날에 그 도메인 장사 예, 그런 회사예요. 저 도메인 주소 등록할 때 네, 네. 가비아에 돈 내고 이렇게 많이 네. 했었거든요. 여기다 보안도 하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그리고 자회사도 되게 좋아요. KINX나 엑스게이트 이런 회사를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쪽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 회사를 예전부터 보고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에 8년 10년 전에 책을 쓸 때 제가 그 책의 사례로 가비아와 KINX를 쓴 적이 있었어요. 오. 사례로. 근데 그럼 이 기업 오래 보셨으니까 이 기업은 거버넌스가 좀 어떤 기업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계속 사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여기 지금 안 써놨는데 이거 너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 사항들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기업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걱정하는 거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설명을 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업들의 시장에서 뭐랄까요 평가 자체가 그렇게 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의 기업인데 미래 성장의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 수출 기반에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의 평가가 후합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이 더 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SKT, KT 뭐 이런 보안 사태도 있었고 네. 되게 많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냥 혼자 말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것이 IT든 뭐 아니면은 뭐 항공사든 방산업체든 어디든 간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퍽삭 그냥 주가도 못 가고 그냥 멈추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약간 하대시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이고, 그럼으로써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술력이 외부로 유출 또는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뉴스를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그리고 원래 관심이 있던 기업이라서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꽤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물론 이런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푸시해서 더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죠.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동안에 제가 경험상으로는 부정적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정책이나 제도도 예전과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까지 전해주셨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